그러면 그 논문은 네. 교수님 논문은 뭐 TSMC도 볼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보고 삼성전자 당연히 다 네, 맞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치고 나가는 기업이 나타났고 조금 네. 뒤처지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네. 근데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2위 기업인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또 앞서갔습니다. 예. 제가 삼성전자하고도 일을 지금 20 몇 년째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일 많이 저 연구를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 TSV하고 HBM은 조금 SK 하이닉스가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이렇게 봤더니,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사업 범위가 넓어요.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해야 되고, 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낸드 플래시, 뭐, D램, 사업군이 넓으니까 할 게 많죠. 할 게 많은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위 업체하고 따라가는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보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배고프니까 더 이런 기회를 더 잡아보겠다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더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한 6개월, 1년 차이가 나니까 그걸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이라고 그쵸. 그 팀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결국은 비등비등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꿈은 45%씩 하고 마이크론이 한 5%, 10% 이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30년 HBM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HBM2, HBM2E까지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큰 격차는 없었는데 네. HBM3 시장에 오면서 네. 하이닉스께 이제 엔비디아 쭉 채택이 되면서 거의 9대1까지 갔다면서요? 제가 그 비중이. 정확한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뭐 하여튼 뭐 모르고 뉴스에 상당히 이제 그 HBM3E는 네. 하이닉스께 성능이 잘 나온 거로. 그래서 HBM2가 아니다. HBM3가 뭐 한 50몇 퍼센트 대 30몇 퍼센트. 네. 그리고 HBM3E가 거의 90대 뭐 10 요 정도로. 네, 네. 기사에서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설계도 이제 D램 자체가 있고 또 인터포저라는 게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의 어떤 물질과 어떤 공정에 따는 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특성 또 기계적인 특성이 조금 다른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차이를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금방 따라간다라고 보세요. 금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네네네. 수년 내에는 비등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쪽 기술 시장에서 수년이라는 시간은 네. 거의 이제 천지 한 번 창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HBM 네. 4, 5, 6 때 또 한번 전쟁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현 세대에서는 뒤집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나 3E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네. 절치부심해서 네. 4, 5, 6 이때 한번 두고 네. 보자. 뭐 서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팀들이 다 서로 친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두고 보자 이런 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 마이크론이 쫓아오지 않게 상당히 격차를 좀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도 이 HBM 시장 이제 뛰어들었고 네, 지금 비중은 뭐 한 10% 남짓 뭐 예, 요로 상당히 정도 작은 된다고 걸로 알고 하는데요.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또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 논문도 볼 거고. 네, 거기도 인력이 있고. 그런데 이게 꼭 릴레이하고 비슷해요. 릴레이요? 달리기 할 때 릴레이. 릴레이 할 때 앞 사람하고 10m 차이 나면 네. 그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져야 돼. 아니 바톤을 놓쳐야 돼. 바톤 놓치든지.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 실수를 안 해야지. 예. 그러면 그 갭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예.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춤하면 안 되는 거네요. 주춤하면 10m가 이제 5m로 줄고 3m로 줄고 그 스케이트 게임 하듯이 외곽으로 확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방법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공정 자체 개발도 그렇고.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반도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도 국내에서 제일 크고.
아까 그 수직 적층 기술하고 네네. 그 수루 실리콘 비아 TSV하고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HBM3E는 네. 12단을 쌓는 네네. 건가요? 그 제가 전에는 그 층수는 8단이다.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8층, 12층. 네네. 네네. 그러니까 8층, 12층. 이게 저도 기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네. 뭐 어떤 뭐 이렇게 단층 촬영 뭐 사진 네. 같은 거는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야 이게 그냥 막연히 그걸 반도체를 어떻게 쌓는다는 거야 잘 좀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네. 조금 쉽게 좀 설명 좀 제가 생각에는 예. 미래에 HBM 한 10쯤 가면 한 100층까지 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능 면에서 그 와. 인공지능을 위해.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매 2년마다 네. 크기가 반씩 준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국제학회에서 앞으로 킴스로가 있다. 제 이름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적층수가 매 2년마다 2배씩 늘어갈 것이다. 네, 이랬더니 다 웃어요. 지금 뭐 무어도 아니고 킴스. 근데 요즘은 안 웃어요. 와. 낸드부터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네. 낸드는 지금 아마 1000층도 간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낸드가 지금 128단 뭐 막 이렇게 예, 몇 예. 단까지 갔다. 그게 160 몇 단. 예, 뭐 경제성을 떠나면은 한 1000층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층짜리를 웨이퍼를 또 10개 쌓으면 10,000층도 갈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HBM 스택도 기술적으로 난제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수요로 보면 100층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건물 쌓듯이 근데 이게 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일단 얇게 12인치 웨이퍼를 갈아야죠. 예. 그 다음에 그 납땜에서 아래 위로 붙여야죠. 그걸 본딩이라고 네, 그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붙일 때 열을 가하느냐, 뭐 어떻게 하는 여러 기술들이 네. 있을 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빈 공간을 또 뭘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언더필 네. 이런 공정이. 그런데 이제 층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납땜의 개수가 지금이 10,000개라면 앞으로 1,000,000 개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딩의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요. 그렇죠. 그 납땜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납이 흐르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동작할 때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데 그게 또 그 원자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그 영역 안에서의 얘기잖아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 마이크로미터 단위. 그래서 제가 패키징이 서바이브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지금 그 반도체 공정은 나노 단위로 2나노, 3나노, 1나노 이제 TSMC하고 네네네. 삼성이 경쟁하는데 1나노가 뭐냐면 10옹스트롬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원자가 한 옹스트롬 단위거든요. 네네네. 원자 한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공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인간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네. 하고. 그런데 다행히 패키징은 아직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나노미터보다 1000배나 커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아하.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션이 양자형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양자 컴퓨팅은 진실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아우, 저 환영합니다. 인터넷 꺼놓고 왜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초전도하고 양자 컴퓨팅은 요즘 얘기하면 안 되는 분야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이제 기초과학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예. 양자 영역이죠. 예. 그런데 이 패키징은 뭐 100층을 쌓든 그걸 또 웨이퍼로 쌓아서 1000층이 되든 그 공학적인 영역이다. 쉽진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게 만들 수도 있는데 수요를 높이는 게 또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양자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공정 TSMC 삼성전자가 하는 파운더리가 1나노가 거의 그 ASML 갖고 EUV 갖고 하는 게 1나노 근처에서 멈출 것 같고 네. 메이저 이노베이션은 이 3D 패키징 그러니까 적층, TSV 이런 쪽이 되고 그 중에 메인 드라이빙 마켓은 HBM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김의 법칙, 킴의 법칙. 킴으로 예, 킴으로 돼 이제 있습니다. 예. 킴의 법칙.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우스운 너무나 뻔한데 뻔할수록 더 위대한 근데 그걸 이제 법칙이에요. 앞서 간 거니까요. 예.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제 뭐 2년마다 선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 이야기였는데 킴스로우는 적층수가 이제 2배씩 갈 것이다. 네. 그게 매 2년 만에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어. 그 낸드 플래시 그 단수도 그렇고 그 HBM도 그렇고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쌓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신호를 내려 보내줘야 될 그 길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본딩도 되게 어려워지는 그 거고. 전기 신호도 잘 보내야 되지만 전력을 또 공급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건물로 치면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 텔레비전만 연결하는 게 상하수도가 더 중요할 수 있고 난방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게 그 다음에 뭐 진동을 얼마나 일으키냐 바람이 불어도 유리창이 안 깨지게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해서 1초 만에 100층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인프라와 관련되는 연구가 되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8층, 12층, 나중에 네. 수십 층, 100층까지 쌓여 있는데 네, 이거 뭐 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견뎌야 되는 거고. 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화재 나서 멈춰도 안 되고 그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공학적인 상황이. 그것도 그 반도체 내에서.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공정, 패키징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게 후공정 중에서도 본딩,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적층을 네. 하면 이거 붙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뭐 TC 본딩 그리고 네. 매스 리플로우 이런 거 네.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 엄청 하시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 분야는 조금 전문은 좀 아니라서. 후공정.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후공정이란 말은 싫어합니다. 네. 후지다는 느낌이 줄까봐 아유, 앞선 게 네. 뒤선 게 아니고 이제 패키징이 중요하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인터커넥션. 네. 아하. 근데 아마 기업마다 그 본딩하는 방법, 언더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장비가 다를 겁니다. 네.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또 이 기술 변화가 앞으로 뭐 10년, 30년을 네.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기업들 사례에서 보면은 그 1등이 또 얼마나 돈을 긁어서 벌어가는지를 또 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네. 차세대 반도체는 무엇이 될 것인가 또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교수님이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카이스트의 테라랩이라고 네. 네. 연구실 이름이 네. 네. 테라랩이죠. 네. 네. 근데 여기 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제 거의 뭐 이쪽 반도체적 논문상을 휩쓸고 있다고요, 거기서. 휩쓰는 건 아니고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연구 중이신 게 뭐 HBM 너무 당연하고 TSV도 당연하고 전지 잡음, 신호선 설계, 전력선 설계, 시스템 패키지, 요거 하나는 알겠다. 그리고 3차원 집적 회로, 뭐 전기 인터페이스 되게 많네요.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HBM이 이제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예. 그거를 하려면 전기도 잘 공급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해야 되고 네. 방음도 잘 돼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상을 받는 이유는 이제 HBM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전 세계 그룹이 거의 없는데 네네네. 저희가 학회에 가면 주로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주로 와서 발표하는데 학교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독특하고 학교니까 좀 창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된 이유는 뭐냐면 예. 생성 인공지능을 하려면 수학으로 보면 행렬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되면서 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걸 폰 노이만 구조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CPU나 GPU가 있고 네.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역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행렬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은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써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의 생성 인공지능의 성능은 어디서 전력 소모나 속도는 어디서 결국은 좌우되냐면 읽고 쓰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I 국방 회사는 반도체 하나가 12인치 웨이퍼만 해요. 반도체 하나가요? 예, 전체를 다 원칩으로 씁니다. 뭐 군사 무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AI 인공지능으로. 오.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니까. 이 근데 12인치 웨이퍼 이만한데. 그게 하나가 20억 한대나 그 프로젝트가 7조 프로젝트인가 뭐. 거기 패키징이 이제 저희와 관련되는 기업들께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어떤 전략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GPU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안에 GPU 안에 메모리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이제 SRAM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메모리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GPU 안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사이즈가 크죠. 그 대신에 비싸죠. 네네네. 근데 저희 연구실은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장점을 살리고 GPU는 GPU대로 살리되 이 두 개 간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자. 아하. 가까울수록 빨리 데이터 받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고받을 때 이 통로를 많이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뭐 1024개인데 2400, 100만 개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를 구조를 상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패키지 아키텍처를 계속 하죠. 근데 그거가 고민이 엔비디아의 고민, AMD의 고민, 구글 TPU의 고민, TSMC의 고민, 삼성 SK하이닉스의 다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런데 서로 비밀은 공개 안 하죠. 자기네들끼리. 근데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 발상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하니까 기특해서 보였는지 상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인터포저라는 것도 있고 네. HBM의 이제 구조도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고 저희는 네. 특히 막 이런 세미나 통해서 네, 공부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통로 말씀하세요. 1024개라는 게 1024개의 통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네. CPU나 GPU 사이에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은 1024개까지 왔는데 HBM4는 2048개. 그것도 이제 매 제너레이션마다 2배씩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인터포저가 감당을 못해 그 숫자를. 아니 그게 왜냐면 그것도 공간도 이제 작아지니까. 정말 작은데 그 네. 안에서 이른바 땅굴을 1024개, 뭐 2000 몇백 개, 나중에 3000개 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하 땅굴을 파는데요. 네. 1024개의 또 층을 자꾸 늘립니다. 1024차선으로 안 되니까 땅의 넓이가 안 되니까 예. 또 땅을 파서 1024차선, 또 땅을 파서 1024차선. 근데 그게 네. 10,000개 차선까지 지하에 깔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한 10,000개 넘어가면 도저히 공간이 안 돼서 지하로 또 100층 파야 돼서 네. 할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인터포저가 사라지고 바로 GPU 위에 메모리가 바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그냥 직방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되면 GPU 설계와 HBM 설계가 같이 동시에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인터포저 비롯해서 HBM의 어떤 패키징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다가 이게 위에 HBM 있고 네. GPU 있고 그 밑에 패키징은 점점 네. 두꺼워지다가 네. 야 나중에 이거 지하 10층, 지하 100층까지는 안 되겠다. 안 되니까 그 위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얹어버리자. 예. 근데 이것도 HBM도 나중에 뭐 10단까지 HBM 10이 100단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갖고 이게 3차원화 되는 거예요. 점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3차원화 되는, 그러니까 뭐 1000층짜리 건물 짓는 거, 여의도에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10년쯤이면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길게 보면 30년. 근데 그 1000층짜리 건물을 1000층짜리 건물을 다른 몇백 층짜리 건물 위에다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따로따로 짓고 또 크레인을 해서 또 올릴 수도 있는 건 건축하는 상상력이죠. 와.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제가 상상을 2010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30년은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아키텍처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서 그래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력,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공정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에 또 패키징하는 회사의 몫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어나겠네요. 장비 회사도 그리고 재료 회사도 그렇고
근데 그게 기회이기도 한 거죠. 와, 그거 뭐 어려우니까. 비즈니스의 운명 아닌가요? 그 특히 선도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특정 기업을 위한 멘트는 아닙니다만 그 패키징 하는 것도 특히 이제 본딩도 뭐 네. 한미반도체 TC 본딩 네. 아니면 뭐 네덜란드 배시의 네. 무슨 특정한 본딩 이것도 다른 회사들이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도 실현이 안 된다. 네. 수율이 안 나온다. 그게 이제 엄청난 장벽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와. 나중에 GPU 위에 HBM을 얹는 거는 이제 또 그 이제 어려운 아이디어까지 점은 나와 하나가 있고. 있습니다.